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마감 시황 때 김정일 본부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서 시황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리포트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오늘 이제 3일째인데요. 첫날 얘기했었던 리노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제 얘기했던 삼성 SDI라든지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도 시세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뭐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하실 텐데 그래도 제 프로를 이렇게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 께서는 최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얼마까지 갑니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주식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주식이 왜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컨셉이 다소 좀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나하나씩 이제 앞으로 종목들이 계속 쌓여갈 겁니다. 데일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두세 종목씩만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세 종목이면 5일이니까 15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청하신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리포트 선정 기준은 오늘 시장에 있어서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시장에 리포트가 나오고 시장에서 관심을 위로 받았던 아래로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고 또 중요한 공시가 나와서 종목이 움직였다라면 그 내용까지도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은 역시 이수페타시스를 안 다룰 수는 없겠죠.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시장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16만 원짜리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 라이브 말고 라이브는 제가 아직 좀 실시간으로 아직 세팅이 좀 안 돼가지고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라이브는 이제 세팅을 해서 댓글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이끌어갈지를 녹화본에서 띄워달라고 하니까 한 종목을 좀 깊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좀 그렇게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아가는 단계니까요. 자, 일단 4분기 리뷰를 놓고 보면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들이 좀 담아 있어서 오늘은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좀 길게 할 예정입니다. 주요 고객사 물량 회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자, 실적은 좋았어요. 2,987억 YOY 기준으로 30% 늘었고 QOQ 기준으로 0.9%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65억으로 YOY 기준으로 122% 올라갔고 QOQ 기준으로 마이너스 3.2% 증가했고 오피마진이다. 자, 지금까지 보면 문제 없어 보이죠? 저는 문제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출이 30% 늘었지만 YOY는 120%가 늘었다.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재무제표 강의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 중인데요. 그때 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YOY 기준으로 30%에서 120% 올라갔다.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반면에 QOQ 기준으로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QOQ 기준으로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 요거는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 이유가 나온 거죠. 그 이유가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정치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회를 했다. 12월부터 주요 고객사항 매출 인식 기준이 출하 시점에서 고객사 수령 시점으로 변경됐다. 이게 좀 미묘한 부분들입니다. 원래 매출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이 나갈 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던 안 받던 공장에서 물건이 나갈 때 매출이 잡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주요 고객사들이 물건을 받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하라라고 회계 기준이 변경된 것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약 200억 수준이죠. 그러면 이 200억은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 4분기 때 잡혔어야 될 게 안 잡히면 어떻다는 얘기죠? 이번 1분기나 2분기 때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고객사들이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도 있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분기에는 대부분 이제 성과급 지급에 따른 일회성 비용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일단 빼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일회성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재무제표는 평탄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면 재무제표가 꾸준히 그러니까 1, 2, 3, 4분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해지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평탄화하는 작업이 꽤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차츰 말씀드릴 텐데 일단 기본 개념만 갖고 계십시오. 평탄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회성 비용을 빼준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요 앞에 내용과 중간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치한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는 4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변경사항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객 사양, 스위치 및 가속기 MLB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0.9% 증가했죠. 이런 것들이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공장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1단계 증설이 완공된 5공장이 점진적인 램프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중적층 MLB 채용이 본격화되는 2026년 하반기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 이제 주가는 선반영한다라는 거죠. 주가는 선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하반기에 실적 성장세가 늘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가 퍼포먼스가 오늘 나타났던 것들이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잠자고 있었던 애를 깨운 겁니다. 이 리포트가 우리가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좀 덜했다. 라는 측면들이 조금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이제 잠자고 있는 것을 하나증권 리포트가 깨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실적 전망치를 재차 상향 조정한다. IT 업계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매출액은 1조 6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YOY 49%가 늘어날 걸로 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3%가 늘어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기업일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고정비 효과 때문인데요. 일단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죠.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다.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우량 기업인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금액이 아니고 증가율이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OP 마진이 20%에 달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상장사들 중에 OP 마진이 15%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소팅해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의외로 나타내시게 될 겁니다. 영업이익이 15% 이상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상장사 2천여 개 중에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라면 이 실적들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증권사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엑셀 파일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번 소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그 ROE 기준으로 세팅을 해보시거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소팅을 한번 해보시면 우량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량 기업이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막 조금 익숙한 기업이 있고 또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우량 기업들이 있는데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익단을 기준으로 소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안 나오니까 그 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수페타시스가 OP 마진이 우리가 이제 20%, 그러니까 영업이 마진율이 20%가 넘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가의 향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존 추정치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에서 11%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주요 고객사에 대해서 차세대 가속기 및 스위치 및 스퀘어링 MLB 적용이 확정돼서 고객사 내 메인 벤더 위치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중적층 공법이 적용된 800기가용 MLB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라는 건데 ASP 평균 판매 단가가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MLB가 나타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유지된다는 거죠. 자, IT 업계가 지금 안고 있는 숙제가 뭐죠? 더할 나위 없이 호황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호황인 상태에서 어떻게 빠르게 이 수요에 대응하느냐라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단계 캐파 확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도 매우 이스페타시스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처음에 이제 하이닉스 얘기할 때 첫날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랜드 가격의 상승 흐름들을 재고 소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즐기고 있는 상태지만 신중하게 내가 어떻게 공장 증설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르게 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3단계 캐파가 확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고 증설 작업 또한 계획 대비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뒤에 가서도 재차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올린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를 올린다라는 것들도 있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를 유지한다라는 개념과 유지와 목표가를 하향, 특히 이제 하향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도를 이제 권유하는 거죠. 증권사들 리포트가 매도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는 순간 그 기업과 결별하겠다라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애널리스트가 극복을 해서 애널리스트가 과감하게 그러한 어떤 관행을 깨고 네가 자신 있게 매도 의견을 내라. 이거는 너무 애널리스트한테 너무 과도한 짐을 저는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총대를 맨다라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하향 리포트가 그러니까 목표가를 하향하는 것이 나오면 그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목표가를 올렸어요. 목표가를 올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목표가를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목표가를 올리느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온 것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자, 봅시다. 목표 주가는 2026년 예상 EPS 3,900원, 주당 수익 3,900원에 타겟 PBR, 목표 PBR 40배를 적용했으며 타겟 PER은 우리가 12개월 포워드 PR 밴드 상단값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12개월 포워드 PR 밴드고요. 이쪽은 PBR 밴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16만 원 제시한 것이 지금 현재 PR은 몇 배다? 조금 우리가 30배 조금 밑에다라는 거죠. 40배로 올리면 주가는 여기까지 1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하나증권에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가를 정할 때 PR을 사용하느냐, PBR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EV 에비타를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KB증권 같은 경우는 ROE 모델을 사용한다라든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것이 PR 밴드를 이용한 주가의 목표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회계를 한다라는 것이라든지 목표가를 정한다라는 것은 숫자로 나오고 계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명확해 보이죠. 그리고 정확한 답처럼 보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그 PEG라는 것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숫자로 나오고 계산식으로 나오게 되면 명확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목표 PER이 40배면 40배까지 딱 가고 주가가 멈추나요? 거기서 거래가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앞서 제가 이제 그 클로징 벨에서도 김정일 본부장님 얘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은, 그러니까 주가는 EPS 곱하기 PR입니다. 이건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주가는 EPS 곱하기 PR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EPS가 얼마? 36,000원. PR 얼마? 40배. 요거를 곱해서 16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EPS는 예상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그 주당 순이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PER은 감정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EPS는 이성적인 지표죠. 기업이 그 물건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켜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EPS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달성을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대표적인 산업도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EPS가 좀 올라가는 거죠. PER은 감성적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PR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 PR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자, EPS는 우리가 뭐 인간의 감성과는 상관없는 거죠. 굉장히 차가운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PR은 굉장히 감성적인 지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40배까지 PR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보면 과연 과거처럼 흥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로 봐야 되겠죠. 물론 제 방송을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40배면 PEG는 어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겠죠. PEG는 어때? 자, 벌써 이틀 만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재무제표의 고수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다음 장을 그럼 보죠. 다음 장을 놓고 보면, 자, 2026년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이 몇 프로죠? 73%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40%고. 자, 그러면 PR이 40배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70배라면 PEG는 몇이죠? 한 0.6 정도 되겠죠? 0.5에서 0.6 정도 되겠죠? 어림잡아서. 그러면 아직까지 성장 여력은 있다 없다? 자, 이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반복해서 보시면 똑같은 얘기들이 자꾸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라는 게 지금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몇몇 공식들만 외우고 나면 그 응용 과정을 몇 번 해보면 수학풀이가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제도 보니까 재무제표 강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댓글들이 달리는데 특정 재무제표 강의도 강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보신다라면 반복되는 얘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익히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3,900원에 40배를 적용한다라는데 이 40배는 뭐다? 감성적인 지표이니까 달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점유율이 견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ASP가 상승하는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고 또 증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향상의 여력도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증설과 관련된 것은 앞서 이제 표를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1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이제 증설이 되는 겁니다. 최대 매출액을 보면 1단계가 대략 월 850억, 연간 얼마죠? 그러면 뭐 연간 뭐 우리가 1,000억이라면 한 뭐 1조 좀 못 되겠죠? 2단계는 950억, 3단계는 1,250억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 숫자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보실 때 이제 제가 오늘부터는 표에 대한 숫자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약간의 좀 이렇게 그래서 숫자들을 짚어드리진 않았는데 화면을 못 보신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읽어드릴 텐데 월 850억에서 1,250억까지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매출을 땡길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양산 목표는 1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2단계는 올 하반기, 3단계는 2028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하고 재무제표상의 매출 숫자를 대응해 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대응을 한번 해보죠. 자, 매출액이 올해 대략 한 1조 정도 작년에 나왔고 올해 1조 6천억이 나옵니다. 60%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도에는 1조 8천억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 60%가 어디서 오는 거죠? 60%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60%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여기서 오는 거죠.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우리가 1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이것이 이제 올해 업사이드를 열어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1조 6천억이 나타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3,540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대략 한 73% 정도 이익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0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만 자,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100% 늘었고 여기서는 73% 늘었잖아. 그러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이 100% 늘었고 2025년 대비 2026년이 73% 늘었으면 이익 증가율이 꺾인 거 아니야? 그러면 2025년 대비 2026년에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복리 개념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복리 개념입니다. 뭐냐면 1,000억의 이익이 2024년에 났죠. 그러다가 2025년에 2,000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2배가 올라간 거죠. 2,000억에 3,500억이면 요 퍼센테이지가 얼마다? 73%다. 요 퍼센트, 그러니까 복리로 1,000억에서 2,000억이 가고 2,000억에서 3,500억이 갔기 때문에 73%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꺾였다라는 것들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들의 과연 이익이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이스페타시스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이고 오늘 따라서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기대 한전 기술주입니다. 앞서 이제 클로징 벨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목표 주가를 76%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홀드 의견에서 바이 의견으로 바꾸면서 73% 이제 상향 조정한 NH투자증권 리포트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리포트인데요.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팀코리아 APR 1400 이게 이제 우리가 차세대 원전이죠. 차세대 원전과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형 모델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 설계 노형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일단 뭐 목표 주가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체코 원전 신규 수주 확정에 따른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웨스팅하우스의 종합 설계 부분의 부분 수주 가능성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논리를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웨스팅하우스 이게 이제 마지막 단에 있는 것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설계 인력이 대략 한 4,5천 명 정도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미국의 12기, 유럽의 12기, 그러면 토탈 24개죠. 24개이기 때문에 원자로 개통 설계와 종합 설계 전부를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인원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탈원전을 잠깐 했었고 유럽도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고급 인력을 뽑아서 단기간에 실전에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우리 한전 기술이 2,000여 명의 설계 인력으로 최대 8기까지 수행을 했다라고 보면 요게 아마 맥시 하더라도 8324 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100% 맡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정도의 인원의 설계는 가능한데 미국 이외의 원전을 우리나라와 같이 설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NH투자증권은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지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이제 한전기술, 한수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너무 헛된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법에 따라서 이것을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거하고 가정법, 제가 이제 자꾸 앞으로 쓸 텐데 이프문이죠. 이프문을 가지고 앞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자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 리포트가 오늘은 참 시기를 잘 만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과 오늘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이 어떤 거였죠? 저는 다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개념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한테 원전을 좀 지어주쇼. 라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미국이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조금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거와 오늘 한전기술의 리포트의 제목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정기술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방송을 막 다니다 보면 리포트를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리포트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거론이 많이 되면서 한정기술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라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매출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략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까지 증가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영업 마진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달리 분할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올랐는데 오늘 그 리포트가 나온 것들 중에 조금 여러분들과 다룰 만한 것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투자증권의 카지노 관련된 내용들 나온 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은 종목이고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이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일령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한일령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오늘 카지노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전문 여행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월 9일간의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대략 한 2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한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주중관광 대사관에서도 우리가 1월까지 전체 한국 방문 목적 비자 신청 건수가 33만 건에 달아서 YOY 기준으로 34%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그 한일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취소한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우리나라 그 중국 관광객들이 30%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에 이제 기인한 또 기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2월 같은 경우 영업일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경우, 백화점 같은 경우 영업일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일수에 따라서 하루 매출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리포트를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월 대비해서 영업일수가 3일 정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강한 러시 덕에 강한 실적이 될 것이다.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요 밑에 거는 이제 파라다이스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입국해서 파라다이스 시티의 시메르라는 호텔과 카지노 혹은 이쪽 파라다이스 시티에서를 지키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영종도에서 자는 게 아니라 카지노만 이제 들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이 된다. 그러니까 입국과 동시에 파라다이스 시티에 가서 카지노하고 시내 호텔로 들어온다라든지, 반면에 시내 호텔에 있다가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가서 카지노를 하고 출국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유행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오늘 3사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방향들이 다 달랐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 카지노니까 당연히 강원랜드는 빠지겠죠.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1월 카지노 전체 순 매출액은 943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적 핵심은 지난 12월에 강한 매스에 있었습니다. 매스 드롭백이 1,500억으로 전월에 이어서 또다시 1,500억대를 기록하면서 YOY 18%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드롭백은 뭐죠? 우리가 카지노 여러분들 강원랜드를 가시거나 이런 데 가시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저는 항상 5만 원만 배팅을 하는데 그게 드롭백이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배팅하는 것이 그 드롭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전체 드롭백가,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홀드율은 뭐죠? 홀드율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카지노가 가져가느냐라는 거죠. 카지노가 가져가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카지노를 바라볼 때 전체 드롭백 가운데 일본 및 중국 국적의 매스 드롭백이 각각 30%대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자, 한 가지 오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카지노의 VIP는 중국이 많을까요? 일본이 많을까요?
중국이 많을까요? 일본이 많을까요?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을 것 같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카지노 업계에 있어서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 일본 관광객 VIP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 비중이 훨씬 더 높았고요. 역설적으로 일본에는 이렇게 빠진코는 있어도 카지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일본 여행 가셔서 아시겠지만 빠진코는 있어도 카지노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카지노 VIP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봤듯이 정말 이제 정키방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 분들 와 가지고 이제 밑에 일단 객장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 VIP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죠. 중국 VIP들이 많아지면서 같이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우리가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한 업장에 대한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는 파라다이스가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GKL 같은 경우 1월 카지노 순매출액과 드롭액이 360억 원, 그다음에 3,600억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드롭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 홀드율이 한 12% 되면서 전월 대비 1% 포인트 개선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홀드율,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가 가져가는 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단체 관광객들의 카지노 출입이 많았다라면 이번에는 개별 여행객들의 카지노 출입이 많다라는 것들이고 아무래도 춘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선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만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오늘 좀 올라줬는데 GKL 같은 경우 좀 다른 점을 나타내게 된다라면 호텔이 없으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근데 GKL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리포트 이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텔을 하나 인수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살짝 비쳤어요. 근데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 좀 말을 흐리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서 뺐는데 그런 것들을 GKL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카지노가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홀드율이 17%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 5%포인트 우리가 GK보다 높은 건데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금 멈칫하죠. 주가가 멈칫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1월부터 이제 제주도에 대한 관광 비수기예요. 제주도에 대한 관광 비수기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원래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크루즈선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카지노를 많이 하고 이제 중국 뭐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뭐 중국 분들이 뭐 굉장히 좀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제주도가 뭐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취향 도시수하고 항공편이 축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최근에 겨울 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VIP 매출이 전체적으로 카지노 매출을 좀 땡기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카지노와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최근에 또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제가 내용들을 보면 백화점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VIP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K자형 불황이다라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점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백화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환승역들을 또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백화점 관련주들도 오늘 동반 상승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오늘 뭐 이제 다 여기까지인데요. 자료 준비를 지금 조금 더 어디까지 이제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텀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여받은 시간은 7시까지인데요. 조금 최근에는 요즘 좀 단축해서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무제표를 오늘 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부족한가요? 여러분들 또다시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서 자꾸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업로드된 쪽에서 다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가 좀 부족했다라든지 혹시 제가 오류가 있었으면 오류를 지적해 주시면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대학에서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재무제표를 이론적으로 배웠다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재무제표를 배웠다라는 게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실전에 써먹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겸허히 제 오류를 좀 수정을 하고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도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주시면 서로 간의 발전 과정에서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요 앞으로는 오늘은 이제 카지노 쪽에서는 재무제표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장짜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두꺼운 리포트에서 한두 장짜리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내일부터는 이런 리포트보다는 재무제표가 나온 리포트를 조금 더 많이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추는 그런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계속해서 장이 좀 뜨겁습니다. 어떻게 뭐 기준점을 매겨야 될지 모를 때는 계속해서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리포트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포트를 꼭 봐야 되느냐, 리포트가 꼭 맞느냐, 뭐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기업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재미를 느끼시게 된다라면 꼭 이것 때문에 주식을 사야 돼 팔아야 돼가 아니라 기업을 하나 더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투자가 발전된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내일 또 6시 15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